지금부터는 기존에 제시되었던 장르 서사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건국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배상준 교수가 장르 영화라는 책에서 제기한 내용으로 크게 네 가지입니다. 내러티브 공식, 관습, 스테레오타입, 그리고 도상. 먼저 내러티브 공식은 한 장르에서 반복되는 서사 구조를 뜻합니다. 조금 더 규모가 작아지면 클리셰의 활용이 해당되는데, 이는 지속적으로 되풀이되는 친숙한 소재를 의미합니다. 가령 일본 소년 만화는 파워 에스컬레이팅 시스템이라는 서사 구조가 반복됩니다. 기본적으로 대결의 구도가 형성되고 그 안에서 주인공과 적이 맞섭니다. 둘은 힘껏 대결을 펼치고 그런 과정을 통해 성장이 이루어지지요. 특히 주인공이 그렇습니다. 대결이 끝나면 잠깐의 평화, 하지만 머지않아 더 강한 적이 등장합니다. 그럼 다시 전력을 다해 싸우는데, 때로 지난 대결의 적이 친구가 되어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서사가 진행될수록 점점 더 강한 적이 등장하고 주인공은 거듭 능력이 향상되지요. 일본 소년 만화의 대표작들은 대체로 이러한 내러티브 공식을 반복합니다. 토리야마 아키라의 드래곤볼이 대표적인 사례예요. 주인공 손오공이 무술 대회에 참가하면서 파워 에스컬레이트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큰 인기를 얻습니다. 데라사와 다이스케의 미스터 초밥왕은 요리 만화에 소년 만화의 서사 구조를 적용했어요. 주인공 쇼타가 수련하는 초밥집에서도 경쟁이 진행되지만, 요리 경연대에 진출하면서부터 파워 에스컬레이팅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두 작품에는 공통된 문제가 있어요. 서사가 진행될수록 더욱 강한 적이 등장해야만 하고, 대결이 거듭될수록 주인공의 능력이 향상되어 가는 구조 때문입니다. 이런 구조가 오래 반복되다 보면 어느새 허황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현실감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드래곤볼의 캐릭터들은 변신에 변신을 거듭하다 저승을 오가고 행성을 파괴해버리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미스터 초밥왕에서는 초밥을 하나 먹고 마치 바다 위를 날아다니는 등 터무니없는 맛 표현이 등장하기까지 합니다. 이동우의 다케이코의 슬램덩크도 역시 파워 에스컬레이트 시스템을 따릅니다. 주목받지 못했던 북산고 농구부가 전국대회에 참가해서 악전 고투 끝에 연승을 거두면서 돌풍을 일으킨다라는 내용인데요. 소년 만화의 전형적인 내러티브 공식입니다. 그런데 준결승전까지 멋지게 승리를 하면서 절정에 해당하는 결승전만 남긴 시점에 작가는 이야기를 끝내버려요. 이로써 파워 에스컬레이트 시스템 특유의 과장을 피하고 작품의 완결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작가 이노우에 다케이코의 역량이자 작품의 핵심 미학이라고 판단해요. 이것은 2022년 발표되었던 극장용 애니메이션 더 퍼스트 슬램덩크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러티브 공식이 발현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동감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장르의 가치는 소비자의 경험에서 비롯된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특정한 내러티브 혹은 클리셰가 공식처럼 활용되려면 에피고넨, 그러니까 모방자, 후계자, 추종자 등으로 번역되는 이런 세력들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팬덤 문화가 중요하게 작동하지요. 그래서 일부 연구자들은 장르는 에피고넨에 의해 형성된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장르 서사의 특징 두 번째는 관습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내러티브 공식이 반복되면서 관습이 형성되는데,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사건과 에피소드, 갈등 요소가 반복되고 정형화되면서 관습으로 정착해요. 다음은 규칙, 낯익은 인물 유형들 사이에서 필연적으로 규칙이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 장치, 소비자들이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스토리텔링을 위해서 익숙한 장치가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로맨스 장르에서 자주 활용되는 관습이 있죠. 바로 삼각관계입니다. 보통 한 여자를 동시에 좋아하는 두 남자가 제시되지만, 성별을 반대로 설정하거나 동성 간에도
유사한 관계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삼각관계에는 경쟁과 비교가 도입되니까 일반적인 연애 설정보다 흥미를 고조시키기 유리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오래 반복되니 익숙해져 버립니다. 사람이란 참으로 간사한 동물이죠. 쉽게 흥미를 잃고 질리고 외면해 버립니다. 그래서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추구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 꼭지점을 하나 더 만들고 경쟁자들 간의 갈등 관계를 강화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익숙해지겠죠? 그러면 또 인물을 추가하고 갈등을 만든 겁니다. 이것마저 익숙해지면 역시 같은 방법을 씁니다. 인물을 추가하고 새로운 갈등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계속 끌고 나가요. 이와 같은 로맨스 서사의 관습을 잘 활용한 사례로 만화 캔디 캔디가 있죠. 1975년부터 79년까지 연재되었는데 삼각관계의 대표작입니다. 외로워도 슬퍼도 울지 않고 역경을 이겨내는 여주인공 캔디, 그녀를 도와주는 젠틀하고 스윗한 왕자님 안소니 브라운, 상처를 품은 고독한 바나나 테리우스, 이런 캐릭터 설정이 이후 로맨스 장르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면서 일종의 관습처럼 작용하게 된 겁니다. 이러한 관습을 잘 활용한 창작자가 드라마 작가 김은숙이지요. 그동안 김은숙이 집필한 작품들은 모두 넓은 범주에서 캔디 캔디의 변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04년 방영되어 큰 인기를 얻은 파리의 연인 이후 작품들이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2010년작 시크릿 가든이 캔디 캔디의 관습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성별 바꾸기, 환상서사, 스턴트 우먼 등의 새로운 요소를 도입하기도 했지만 핵심은 같아요. 씩씩한 여주인공, 그 주변에서 스윗한 조력자들이 그녀를 돕고요. 반면 바나나의 상처를 보듬어 안아주면서 연애가 완성되게 됩니다. 여기에 몇몇 인물들을 더해서 삼각관계를 더 복잡하게 만들어 극적인 재미를 높였어요. 김은숙의 작품 중에서 로맨스 이외의 요소가 특히 강조되었던 2018년 작품 미스터 션샤인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씩씩한 여주인공, 스윗한 조력자, 상처를 품은 바나나, 그리고 몇 겹으로 복잡해진 삼각관계. 문제는 관습 그 자체가 아닙니다. 김문숙만 이런 관습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죠. 다른 작가들도 같은 관습을 활용하면서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독 김은숙의 작품이 인기를 얻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만큼 작가의 역량이 중요하다는 뜻일 겁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장르 서사의 특징 세 번째, 스테레오 타입입니다. 이 용어는 특정 대상에 대해 대중이 가지는 경직된 견해나 사고를 뜻하는데 주로 비판적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장르 서사에서 스테레오 타입은 전형적인 캐릭터를 통해 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장르의 세계관이 구현된 육체라고 표현되기도 해요. 캐릭터는 본래 인물과 성격을 함께 포괄합니다. 여기에서 인물은 외형을, 성격은 내면 심리를 뜻해요. 이 둘을 함께 갖추어야 비로소 캐릭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육체를 강조하는 까닭은 영화,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등 장르 서사를 구현하는 미디어가 대체로 시각을 주로 활용하기 때문이에요. 가령 이 캐릭터 배트맨이 이렇게 근육질의 몸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을까요? 배트맨은 주로 과학기술, 장비, 자본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런 육체는 슈퍼히어로물이라는 장르적인 특징을 드러내는 겁니다. 물론 슈퍼히어로들 중에서도 아이언맨은 인공지능, 나노기술, 최첨단 무기로 무장했으니 근육이 필요 없어요. 그에게는 강화 슈트가 곧 몸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육체 표현은 아이언맨의 세계관을 반영한 결과이죠. 반면 성격에 더 주목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전형적인 캐릭터들은 공동체의 이데올로기와 가치를 표현한다라는 주장이에요. 가령 이 캐릭터들을 봅시다. 슈퍼맨은 DC, 캡틴 아메리카는 마블 소속인데 이들의 코스튬은 비슷한 구석이 있죠. 색상부터 빨강과 파랑으로 구성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캐릭터들은 지극히 미국적 가치와 이데올로기를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스테레오타입은 엄연히 편견입니다. 오해가 누적되면서 생각이 한쪽으로 치우쳤고
그렇기 때문에 차별로 연결되기 쉽지요. 하지만 편견의 긍정적인 기능도 있습니다. 인식이 빠르게 이루어지도록 돕거든요. 전형적인 캐릭터를 등장시키면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슈퍼히어로고 누가 빌런인지 금방 알아차릴 수 있으니까. 그러면 누가 지키는 편이고 누가 파괴하거나 침략하는 편인지 쉽게 파악할 수 있어서 스토리텔링을 이해하기도 수월해집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다른 요소들이 그러하듯 스테레오타입, 거기 포함된 편견도 유동적으로 변화한다는 사실이에요. 이전 단계의 슈퍼히어로들이 오직 정의만 추구하는 단선적인 캐릭터였던 반면 최근에는 정체성을 고민하고 서로의 입장 차이를 드러내면서 대립하기까지 합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다크나이트 트릴로지나 마블 코믹스의 시빌 워 같은 작품을 보면 이런 변화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죠. 또 다른 사례를 봅시다. 2004년 일본에서 인기를 끌었던 전차남 이야기를 토대로 제작되어 2005년 방영된 드라마입니다. 여기에서는 그동안 다소 음습하고 위험하게 그려졌던 오타쿠를 인간관계에는 서툴지만 순진하고 서로를 돕는 인물들이라고 다뤘습니다. 이 작품으로 인해 오타쿠에 대한 인식을 개선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장르 서사의 특징, 마지막 네 번째는 도상입니다. 이는 장르에서 자주 활용되는 소품, 의상, 미장센 등의 표현 도구를 의미해요. 일정한 코드로 구현되는데 시각과 청각이 함께 구현되는 멀티미디어적 특징을 가집니다. 도상 표현은 장르 서사의 최소 단위라고 설명되기도 해요. 장르 서사의 내러티브와 관습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설명들은 다소 막연하지만 사례를 보면 이해하기 쉬워요. 먼저 이걸 봅시다. 셜록 홈즈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인데요. 헌팅 모자, 파이프 담배, 그리고 돋보기. 이는 홈즈 시리즈의 에피고넨들에서 반복해서 사용됩니다. 앞서 살핀 명탐정 코난이 그렇고요. 아동문학 도서 중에 엉덩이 탐정도 모자를 쓰고 돋보기를 들고 다니죠. 여기에서는 명탐정과 조수, 그러니까 홈즈와 왓슨의 구도가 반복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캐릭터 관계도 많은 추종자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인 이상을 명탐정으로 제시한 소설 경성탐정 이상 시리즈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소설가 박태원이 탐정 이상을 돕는 보조자 역할을 합니다. 자, 다른 장르들도 살펴볼까요? 캔디의 그림체를 보겠습니다. 익숙하지 않나요? 하늘거리는 머릿결, 커다란 눈, 눈동자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별빛. 자, 이런 표현들은 이후 순정 만화들에서 자주 발견되는 장르적 도상입니다. 판타지에서도 도상은 유용하게 활용되지요. 가령 판타지 장르의 주요 캐릭터인 마법사는 늘 이런 모습으로 구현됩니다. 또 가장 강력한 종족인 드래곤은 매번 이렇게 묘사가 돼요. 날개가 달려있고 몸집이 크고 불을 내뿜고. 그런데 이것과 연결해서 살펴볼 대상이 있어요. 바로 동양의 용입니다. 흔히 둘을 비슷하게 취급하는데 도상부터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용은 드래곤과 같은 날개가 없습니다. 몸도 길쭉하고요. 여의주를 물거나 들고 있는 형상으로 그려지죠. 이처럼 도상도 앞서 살핀 내러티브 공식, 관습, 스테레오타입처럼 해당 장르의 특징을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창작 방법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내용입니다. 장르의 유용성인데요. 이렇게 바꿔볼 수도 있겠네요. 도대체 장르 서사의 가치는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전에 먼저 오해부터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콘셉트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하는데요. 영화 이론가 정영권 선생의 책 영화 장르의 이해에서 도움을 얻겠습니다. 장르 서사는 콘셉트가 중요해요.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넓은 의미에서 콘셉트는 주제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앞서 배운 이야기의 3요소, 그러니까 주제, 구성, 스타일 중에서 바로 그 주제에 해당하죠. 일반적으로 콘셉트는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하이 콘셉트와 로우 콘셉트. 먼저 하이 콘셉트는 주로 상업영화, 장르영화, 블록버스터 등에서 많이 사용되는데 단 몇 줄로 작품을 설명할 수 있을 만큼 단순하고 명징한 특성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어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은 이를 25단어 내외로 설명할 수 있는 영화라고 규정하기도 합니다. 결국 콘셉트를 단순하고 명령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작품, 그것이 하이 콘셉트다라고 기억할 수 있겠네요. 반면 로우 콘셉트는 예술 영화, 작가주의 영화, 독립 영화에서 주로 사용되는데 간단하게 설명할 수 없는 복잡 다단한 의미망을 가진 콘텐츠라고 설명됩니다. 즉, 알쏭달쏭 의미를 파악하기 힘든 작품들을 뜻한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할 지점들이 있습니다. 둘은 관점이 다른 것이지 우열을 나타내는 관계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하이 콘셉트가 더 대단하지도 않고 로우 콘셉트가 더 고상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주제를 표현하는 서로 다른 방식일 뿐이죠. 장르 서사 이론과 관련해서도 주의할 부분이 있는데요. 장르 영화가 곧 상업 영화나 블록버스터는 아니다라는 점. 실제로 상업 영화나 블록버스터에서 장르가 활발하게 활용되긴 하지만 그렇다고 다른 경향의 작품들이 장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장르 영화가 곧 예술 영화, 작가주의 영화, 독립 영화인 것도 아니에요. 이들 영화가 장르를 자주 활용하기도 하지만 다른 성향의 영화들도 장르를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장르는 다른 층위의 개념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레이어라는 용어를 떠올리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레이어는 겹층이라는 뜻인데 포토샵 같은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해 본 사람은 아마 익숙할 겁니다. 하나의 대상을 여러 층위로 나누고 각각 작업을 한 뒤에 그 결과를 모아서 완성을 시키지요. 이처럼 어떤 개념은 단일한 층위, 즉 한 가지 레이어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 겹의 의미망이 누적되어 가치를 만들기도 해요.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장르 서사 역시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의 관점만 고집하지 말고 여러 측면에서 다각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질문으로 돌아갑시다. 장르 서사는 어떤 가치를 가지는가? 그동안 장르 서사를 단순한 오락물로 상업적 이윤만 추구하는 상품으로 예술적 가치가 부족한 작품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사실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명백한 편견이고 오해지요. 장르 서사 중에서 그런 작품들이 포함되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모든 장르 서사 작품들이 그런 것은 아니에요. 관점을 바꿔보면 오히려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작의 측면에서는 어떤 콘텐츠를 제작할지 결정하는 기준이 되고요. 홍보 마케팅에 더 수월하게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감상의 측면에서는 소비 활동을 돕는 여러 기준 중에 하나로 작용하기도 하죠. 자, 여기에 몇 가지 내용을 더 추가하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장르 서사는요, 문화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또 일정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창작 방법론을 수월하게 익힐 수 있는 교보제 역할을 담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아울러 시대의 의미, 문화전통, 대중심리 등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까닭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르 서사를 무턱대고 비난하지도 말고 무작정 찬양하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수용하면서 가급적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해 보자라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이번 공부의 목적이 있습니다. 장르 서사는 아직 충분히 연구되지 않은 분야입니다. 하지만 함께 공부하는 그 과정이 우리의 안목이 넓어지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 각각의 장르별로 공부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